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또 비트코인계의 굉장한 인플루언서이시자 오랫동안 암호화폐를 다뤄오시고 또 책도 여러 권 내신 신민철 대표님, 멘탈이 전부다 채널 신민철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슈퍼사이클과 최근에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 책을 낸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내주신 그 비슈사, 이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라는 책을 저도 이제 2번 넘게 읽었는데 책을 제가 또 지인들에게 추천해드려서 지금은 없고요. 알트코인 책은 있는데요. 네, 여기. 네, 또 이번에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입니다. 이 책이 언제 나왔죠? 이게 이제 딱 한 달 정도? 아.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신민철 작가님 책을 읽고 비트코인 입문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책을 되게 자세히 뭐 매수 매도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주셨는데 많은 분들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오시니까 질문 혹시 있으시면 말씀드려 달라고 했더니 제일 많이 주셨던 게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시점을 올해 4월부터 10월로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의견이 여전히 유효하신지? 네, 그대로고요.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은 제가 이제 집필을 시작한 지는 사실 거의 1년 반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썼던 내용과 지금 결국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결국 그때 이제 모두가 이제 비트코인 이제 망한다 할 때 제가 집필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10,000부터 제가 쓰기 시작했는데, 한 6천, 7천, 8천 요 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결국 $100,000까지 최근에 찍었었잖아요. 맞아요. $100,000까지 결국은 도달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적었던 것 중에서 이제 컸던 게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 반감기 지나고 6개월 지점부터 제가 큰 폭으로 오른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20일경이에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폭등한 게 11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도 거의 맞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3. 이제 최종장이 가장 큰 포물선 상승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그거는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 제가 쓴 거지 뭔가 예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이번 사이클에서 과거의 역사를 뒤집을 만큼의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면 그 예측이 바뀔 수 있었겠죠. 근데 결국은 과거의 역사를 뒤집을 만한 변화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서 제가 썼던 내용과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전히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가 가장 단기적으로는 네, 특히나 이번에 이제 1월에 이제 조정을 우리가 한 달 정도 받고 있는데 불장이태 조정이 이제 뭐 정말 길어야 한 달 조금 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서서 1월 말 정도부터는 다시 상승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승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상 가다가 다시 두 번째 조정이 와요. 그러면 2월 말에서 3월 정도의 조정을 또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조정이 끝나는 게 한 3월 말 정도잖아요, 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바닥 지점에서 이제 4월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페이지로 들어가니까 기간 대비 수익률은 가장 높을 수 있는 기간이 올해 4월부터 10월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질문이 이제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 정점의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보시는지. 네, 근데 이것도 진짜 그냥 책에서 썼던 거에서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200,000에서 $300,000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작년에 그 전문가들 그 가격 예측을, 그 평균을 내보니까 올해 평균적인 전문가들의 가격 예측치가 한 $200,000 초반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한 게, 비트코인 이제 가격 예측 모델 중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게 멱함수 법칙, 파워러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이거는 비트코인의 과거 가격 그 패턴을 로그 함수적으로, 지수 함수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가격 패턴이 일정한 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가격의 사이클이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낸 걸로 이 속도로 계속 증가했을 때 앞으로의 적정 가격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건데 현재까지는 가장 적중률이 높아요. 물론 나중에 바뀌어질 수 있겠죠. 적어도 어쨌든 2025년 현재까지는 가장 적중률이 높은데 그 모델로 봤을 때 올해 말 이제 사이클이 끝날 걸로 예상되는 지점이죠. 의 적정 가격이 한 114,500 정도예요. 근데 비트코인 사이클은 한 번도 적정 가격만큼만 올랐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파워 법칙이 따르면은 같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2배씩 걸린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세가 절반씩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적정 사이클의 10배까지 올랐어요. 가격이 1000%.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적정 가격, 그것의 반인 적정 가격의 500%까지 올랐어요. 세 번째 사이클은 원래 적정 가격의 250%까지 올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 중국 그 채굴 금지라는 엄청난 악재가 나오면서 한 170, 한 거의 180% 정도까지밖에 추가적으로 오르지 못했어요. 네네. 그럼 이번 사이클은 그 180%가 그냥 절반이라고 하면은 90% 추가겠죠? 그럼 11만 5천에 플러스 1.9배라고 하면은 21만 한 5, 6천 달러 정도. 그럼 아까 전문가들 예측치랑 거의 똑같죠? 근데 지난 사이클은 원래는 플러스 250%가 추가로 올랐어야 하는데 그 중국 악재 때문에 180%밖에 못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사이클은 그냥 250%의 절반인 플러스 125%가 더 올라야 한다면은 적정 가격이 한 2.25배가 더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한 26만 달러예요. 26만 네. 달러. 근데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서 처음 썼던 이번 사이클의 적정 가격은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였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그냥 그 예측치 내에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번 사이클에서는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사이 어딘가. 그 어딘가는 이제 그때 당시의 모멘텀이나 뭐 거시 경제, 그다음 또는 뭐 대형 이벤트들. 네네. 호재가 있으면 더 오를 거고, 악재가 있으면 더 줄을 거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사이에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올해 말까지는 한 3억에서 4억 사이 정도가 되겠네요. 20만 달러면은 이제 환율이 거의 이제 1,500원을 해 보고 가고 있고 또 3억. 네, 그 정점에 도달하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무조건 붙거든요.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3억이 넘는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30만 달러면 그러면 거의 5억이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3억에서 5억 선 정도 간다고 봐야겠죠. 네. 진짜 생각해보면 지금 1억 5천도 그쵸. 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시작했던 그 당시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맞아요. 2천만 원대였어요. 최초에 말했을 때는. 2천만 원대부터 이번 사이클에서 3억에서 5억까지 간다고 해서 아무도 안 믿었죠. 근데 이제는 믿죠. 근데 지금도 30만 달러까지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반년 지나면 다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민철 작가님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를 굉장히 깊게 하시고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본인이 직접 투자하시는 것까지 보여주시니까 뭐 저랑 투자하시는 이 종목이나 이런 거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나온 신간이 또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업그레이드 버전인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이 나왔는데 이게 혹시 무슨 뜻인가요? 근데 슈퍼보다는 하이퍼가 조금 더 강력하잖아요. 네네.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 평균적으로 그냥 평균만 봤을 때 비트코인 대비해서 2배 정도 수익률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불장에 들어가는 전고점 돌파 시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전고점 돌파는 11월에나 일어났거든요. 3월에는 잠깐 돌파했지만 결국 5만 달러까지 다시 갔으니까. 진정한 돌파는 11월에 일어났는데 이런 진정한 그 전고점 돌파 시점부터로 보면은 3배가 더 올라요. 알트코인이. 평균으로.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만약 3배 오르면 알트코인은 9배 오른 거야.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하이퍼란 비트코인이 슈퍼라면 알트코인은 하이퍼란 말을 붙이기에 충분한 거죠. 근데 또 알트코인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알트코인이 뭔가요? 알트는 얼터너티브의 약자예요. 얼터너티브가 대안, 뭐 대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대안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코인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비트코인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점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네. 가장 큰 게 이제 느린 거. 그 다음에 그 블록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너무 적은 거. 그 덕분에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죠. 이런 조금 단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통화처럼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산처럼 사용하는. 그러니까 금과 같은 구매력 저장 수단. 예전에도 금은 그냥 그 저축 수단이고 그쵸. 은화로 거래를 했었잖아요. 또는 동화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봐서 비트코인이 예전에도 금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은과 구리를 사용했듯이 비트코인을 뭔가 부족한 거를 보완하거나 대안하거나 대체할 만한 코인들이 필요하다 하면서 나온 게 이제 이더리움 이하 알트코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 알트코인도 종류가 따로 있는 건가요? 수만 가지가 있죠.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알트코인이 무엇을 표방하냐,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의 목적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 AI가 워낙 핫하니까 이 코인은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AI 코인인 거고. 이 코인은 탈중앙화된 파이낸셜 서비스, 디파이.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디파인 거고. 이 코인은 게임을 지원하기 위해 게임할 때 사용하는 코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게이밍, P2E 또는 뭐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제 여담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게임 코인, 디파이 코인 이렇게 있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코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코인으로 하면은 네네. 어떠한 그 특별한 절차 없이 코인 지갑만 있으면 전 세계 누구나 거래가 가능해요. 그게 이제 암호화폐의 장점인 거죠. 수수료 없이 빠르게. 그것도 있고 한국에서 해외 그 해외에서 바로 결제하는 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잖아요. 한국은 그렇죠. 그나마 이제 신용카드 이런 게 좀 발전돼 있어서 가능한데 그게 안 되는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또 있고 또 이제 신용카드 결제는 그나마 어느 정도 허용된다 하더라도 외화 현찰로 송수금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5만 달러 이상은 또 이제 법적으로 신고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암호화폐는 그냥 가능해요. 예. 예를 들어서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나 비썸에서 솔라나를 구입한 다음에 그냥 개인 솔라나용 암호화폐 지갑으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그 게임용 코인들을 사서 그 게임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제약 없이. 예, 제약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혹시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매매법이 좀 다를 수도 있나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오로지 이제 사이클을 바라보면서 사이클 초반부에 들어가서 사이클 후반부에 나오는 중간에 있는 변동성은 다 무시하는 이 투자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중간에 단타를 보고 소액으로 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큰 본인의 그 큰 자산은 사이클 전체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왜냐하면 단타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아마추어 투자자는 그걸로 이득을 볼 가능성보다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고 예를 들어서 8월 5일 그 블랙 먼데이 됐을 때 공포에 팔았어 봐. 그러고 나서 가격이 쭉 올라요. 그렇죠. 그 가격 다시는 안 갔죠? 그러면은 5만 달러에 팔았던 사람이 6만 달러에 다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이 사이클의 상승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비트코인 이미 놓쳤죠? 그러니까 이제 솔라나 같은 거 사요. 솔라나 리플. 네. 거기서 똑같은 짓을 또 해요. 거기 또 놓치겠죠? 그러면은 이제 AI 코인 사요. 똑같은 짓을 또 해요. 또 놓치겠죠? 그럼 이제 민코인 가요. 거기서 또 해요. 또 놓쳐요. 그럼 이제 잡코인 가요. 왜냐면 그 잃어버린 거를 만회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가다가 망해요. 이게 그냥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은 중간에 있는 모든 변동성을 다 무시하라 그래요. 시작과 끝만 잡아라. 근데 알트코인도 기본은 똑같은데 네네.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어느 하나의 알트코인에 집중 투자하면 안 돼요. 여러 개, 최소 5개 이상의 분산 투자해야 되고 왜냐면 네네.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하나하나의 알트코인은 언제든 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5개 이상, 많게는 20개 정도까지 네네.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분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네네. 그러니까 좀 많이 오른 애가 있으면 얘가 비중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팔아서 비중을 낮춰주고 비중이 떨어진 애가 있으면 걔를 사주면은 비중이 대략 맞겠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 리밸런싱 겸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자체는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사이클 후반부에 다 매도를 하는 건데 그 중간에 전혀 매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네네. 어느 정도 리밸런싱은 해줘야 한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약간 말씀 들어보니까 저 양자도 IonQ를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뭐 리게티, CLSQ, D-Wave 네. 이렇게 단타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에 약간 레버리지 같이 그죠. 완전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트코인 자체가 비트코인의 아까 대안 대체라고 했으니까 파생 상품인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제 변동성이 훨씬 크니까 레버리지죠. 그래서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상세한 내용은 네, 책에서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저도 굉장히 정보를 많이 얻었고요. 또 단기적으로 또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트럼프가 당선돼서 이제 암호화폐의 판도가 많이 바뀔 거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정말로 중요한 거고요. 2024년에 현물 ETF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그동안은 개인들끼리 거래하는 그런 마이너 자산이었는데 그렇죠. 본격적으로 자산운용사들이 들어오는 주류 금융권에 편입되는 메이저 자산으로 승격됐어요. 그 다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무려 11조 5천억 달러의 자산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직접 TV에 나와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신규 자산 클래스라고 명시를 했고
파월이 금과 경쟁하는 자산이라고 했고 맞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디지털 골드라고 문서에 박았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하게 주류 금융권에 편입이 된 원년이었죠, 2024년. 그럼 2025년은 어떤 해냐? 드디어 친암호화폐 대통령이 처음으로 취임해요. 처음. 그 다음에 현재 캐나다에서 총리가 될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보고 있는 캐나다 차기 총리 후보도 친암호화폐예요. 그 얘기는 뭐야? 북미권이 이제 완전히 친암호화폐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현재 민주당, 공화당 할 건 없이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2025년은 뭐냐?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주류 정치권에 편입되는 원년이에요. 2024년은 주류 금융권에 편입되는 원년. 2025년은 주류 정치권에 편입되는 원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다음 주 월요일에 취임식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또 단기적인 변동성을 그쵸? 가져오죠. 왜냐면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 이하로까지 얼마 전에 떨어졌다가 네. 좀 올랐어요. 그렇죠. 기간 대비하면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거에는 분명히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서물서물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가장 크게 기대한 건 뭐냐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우선 데이원이라고 해서 취임 첫날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행정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최초 100일이네. 예. 그래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트럼프가 본인의 입으로 직접 공약했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예.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20만 개 비트코인을 안 팔겠다. 네네. 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명확하게 행정명령을 내리는 거. 이게 최고 기대고 두 번째는 현재 SEC가 기존의 게리 겐슬러 체제에서 완전 디파이 쪽 규제를 심하게 했잖아요. 네네네. 이거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정명령이 나아가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크게 기대되는 건데 이런 것이 데이원에 있을까 없을까. 그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해요. 왜냐면 네네. 사람들 지금 다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암홀랑을 시전해버리면 난 당선됐어. 네. 이제 몰라. 그러면은 실망 매물이 엄청 나올 수 있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당선 첫날 대통령 권한으로 소액이라도 비트코인을 사겠다. 단순히 20만 개 보유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러면은 또 이제 엄청난 호재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네. 그리고 이제 첫날 일단 그게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최초 한 100일이네요. 그때 실질적으로 이 행정부가 뭘 할지 방향성이 잡히거든요. 이때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첫날은 안 나올 수 있어요. 네네. 왜냐면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가 뭐 대통령에게 최우선은 아닌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날은 안 나올 수 있는데 100일 이내에도 안 나왔다? 그러면 사이클의 조기 종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악재가 될 수 있고 반대로 100일 이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인 어떤 제안이 나왔다? 그러면은 오히려 사이클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에 의해서 분명히 이번 사이클의 기간과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기간과 최종 가격이 상당히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취임식 날 아무 얘기 안 나와서 떨어지면 더 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네. 잘못되면은 사이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잘 되면은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걸 알아둬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만약 혹시라도 좋은 행정명령이 갑자기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11월 5일처럼 하루 만에 $10,000 올라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만 달러니까 $10,000도 아니고 더 오를 수도 있겠죠. 하루 만에 12만 달러 가버리고 이러면 준비하고 있다가는 사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트럼프 전후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은 뭐 한 반은 사놨다가 반은 일단은 아껴놨다가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 것도 괜찮네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이제 알트코인 중에 대표 주격인 이제 이더리움의 전망에 대해 좀 궁금해하셨어요. 네, 이더리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네. 비트코인보다도 안 좋고 알트인데 비트보다 수익률이 떨어지고 알트 중에서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을 넘겨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좀 섣부른 판단입니다. 이더리움은 원래 지금 시기가 별로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지난 사이클에서도 반감기 핵 말까지는 비트 대비 안 좋았어요. 심지어 지금은 지난 사이클보다는 오히려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이더가 지난번보다는 비트 대비 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더의 진짜 전성기는 언제냐면은 반감기 다음에 1분기, 2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 2분기죠. 그걸 생각한다면 이제부터가 이더의 전성기야. 그러면 진정한 개화 시기는 언제냐? 보통 반감기 다음에 1월에 비트코인이 조정이 있었어요.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12월부터 조금 일찍 시작해서 지금까지 조정인 거잖아요. 네네네. 이 조정이 끝나는 시점부터
거기서부터 이더가 제대로 힘을 발휘했었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이번에도 저는 같은 패턴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정은 잘하면은 CPI나 PC 같은 물가 지수만 괜찮게 나오면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임박했다 볼 수 있죠. 다만 CPI나 PC가 굉장히 높게 나와. 그럼 조정이 더 길어질 수 있거든요. 다음 달 지표 확인할 때까지.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반감기 후 다음 해에 첫 번째 조정이 끝나는 시점부터가 이더의 전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방금 물가 얘기해 주셨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물가와 암호화폐 간의 관계를 또 궁금해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관계가 있죠. 물가가 높으면은 뭐가 올라갈까요? 금리가 올라가죠. 네. 비트코인은 금리와 그냥 완전 역상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역상관 관계. 정확히 이제 금리는 유동성이잖아요. 네네. 유동성.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최대의 자산 가치는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그러니까 구매력 저장 수단이에요. 구매력 저장 수단을 쉽게 말하면 유동성 스펀지예요. 유동성이 넘쳐날 때는 유동성을 쫙 빨아들였다가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얘가 다시 토해내겠죠. 이런 유동성 스펀지 역할을 하는데 네네. 금리가 올라간다, 유동성이 빠진다죠. 네네. 그러면 비트코인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유동성과 비트코인은 그냥 완전히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유동성이 오를 때는 비트코인 오른다. 유동성이 빠질 때는 비트코인 빠진다. 근데 유동성 사이클도 심지어 4년 사이클이거든요. 거기다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비트코인 사이클과 똑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게 반감기 사이클이 아니라 유동성 사이클 때문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연관성이 커요. 네네. 그런데 물가가 높아서 금리가 올라가고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작가님 굉장히 많은 팁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인터뷰 영상 다시 보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신간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 굉장히 또 알트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비트코인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노려보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투자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네, 있으실까요? 2025년이 이 암호화폐 사이클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 사이클은 상승 3년 차, 그러니까 마지막 해차 오늘 이번 연도거든요. 반감기 다음에. 그러니까 최고의 그 성과를 올리는 클라이막스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대 모든 성과가 다 나니까요. 기간 대비 수익률로 보면 오히려 작년이나 재작년에 쌀 때 들어온 것보다 올해 들어와서 짧고 굵게 수익률을 얻는 게 기간 대비 수익률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신다면은 기간 대비로는 정말 괜찮은 성과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의 이 말씀에 대한 뭐 근거 자료나 이런 거는 이 책이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 굉장히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입문하신 분들은 이제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